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모스크바 대공국 이반 1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반 1세는 모스크바 공국의 대공입니다. 유리크 왕조 출신입니다. 다니엘 알렉산드로비치 공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425년 모스크바 공작으로 즉위하였고 3년 후인 1428년은 블라디미르의 대공을 경하였습니다. 모스크바 공작에서 모스크바 대공으로 승격하였으며 보위 지세에 있던 1338년 1340년에 부흥할 때까지 아들 시메온 이노바비치에게 대리 청장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누수 공국들 중에서도 약소국이었던 모스크바 대공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러시아 차르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건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형 유리 3세가 사망하자 이반 1세는 모스크바 공작의 즉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반 1세는 황금 군단의 칸으로부터 승계를 받아야 즉위할 수 있는 블라디미르 대공 즉위를 얻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수단 경쟁자들 제건 이반 1세는 1428년 칸으로 승리를 얻어 모든 노수정표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공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역사학자 그루체브스키에 따르면 이반 1세 지세 시의 모스크바 대공국의 발전은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모스크바 대공국이 루스 공국들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하였으므로 동쪽과 서쪽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외적인 침입에 시달리는 모스크바 주변의 다른 누수 소국들이 권력 투쟁 패배자 약적과 거부와 그리고 배잔등 죄수 성직자 등과 그들 가족들이 일부가 모스크바로 이주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맞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다. 셋째, 나보그라드에서 볼가강까지 이어지는 무역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모스크바 대공국 안에 있는 모든 외적 여적들을 제거하여 상인들의 교통 안전을 보장했다. 몽골의 군사들이 사라짐에 따라 모스크바 대공국은 평화와 질서가 찾아왔다. 이반 1세 시제시 모스크바 대공국은 아주 부강하였다. 그런 이 돈으로 주변 대공국들에게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반 1세부터 돈을 빌린 공국들은 점점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 이를 계기로 이반 1세는 공국들을 하나씩 합병해 나갔다. 그런 모습과 주변의 영지들을 사들였다. 가난한 주인들이 스스로 땅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이라여 루스의 수많은 공국들은 차례로 모스크바 대공국에 흡수되어 갔다. 마치 이반 1세의 아들 시메온 이바노비치가 블라디미르 대공직을 세심한 그에 대하여 칸의 승인이 거의 확실히 실되었다. 그 이후부터 누수의 정년 직위는 항상 모스크바 대공국이 먹게 되었다. 절대적인 권위를 자랑할 뿐 아니라 동방정교회의 수장을 위하여 블라디미르의 모스크바로 옮겨갔다. 이반 1세는 성당도 많이 지었다. 1333년에 안공된 제1004 미가엘 성당은 훗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묘지가 됐다. 모스크바 대공국을 부강한 나라로 이끈 이반 1세는 1339년 2월 아들 시메온 대공자에게 대리 청정을 하게 했다. 이듬해 1340년 3월 향년 50여로 죽었다. 그의 아들 시메온은 모스크바 대공과 블라디미르 대공직을 동시에 결성하였다. 이반 1세 칼리타의 둘째 아들로 1326년 3월 모스크바에서 출생하였다. 그런 출적은 외모로 인해 아름다운 자라는 변명을 얻었다. 1353년부터 1359년까지 모스크바 공국을 통치하였다. 1326년 3월 이반 1세
칼리타의 둘째 아들로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으며 본명 크라스니 아름다운 자는 출중한 외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역사가 보리소프는 이완 2세의 별명을 출생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완 2세가 태어난 날은 부활절 후 첫 일요일로 크리스타야 고르카 붉은 언덕이라는 그의 축일인데 그의 별명도 여기서 연유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연대계는 그 윌로 스티비아 관대한 자라는 별명으로 기술한 기록도 발견되고 있다. 1340년 부친 이반 1세 칼리타이 사당위원회에 따라 차남인 이반은 지베니 고르도와 루자 등 23개 도시와 마을을 상속받았다. 1353년 크리스토페로 모스크바 공인 형세원 고르디아와 동생 안드레이가 죽었다. 형의 부인 마리아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권한을 이반에게 넘겼다. 평화 애호적인 성향의 이반은 모스크바 공고의 귀족들과 1354년 모스크바 대주교의 어른 알렉시아의 지지를 받았다. 대주교의 알렉사이는 자주 기적극 한국을 매매 평화적 관계를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위먼 칸의 아내 다이둘라를 치료함으로써 십자국 한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은 대주교 알렉시아의 도움으로 십자국 한국으로부터 모스크바의 발라드미르 공국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이번 2세는 6년의 통치 기간을 동안 모스크바의 공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부친과 형의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로 코스트로마와 드미트로프 지역이 모스크바 공공의 일원으로 필요되었으며 다른 러시아 공무들에게 대한 재판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이번 2세는 1459년 11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죽었다. 그의 시신은 클레미는 아르항겔스키 사원에 연장됐다. 그 이후에는 이반 2세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공국들은 두 아들 드미트리와 이반에게 불화를 상속됐다. 러시아의 모든 군주들은 천재 군주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판할 수 없었다. 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사받은 노예들을 자기 뜻대로 볼 수 있었다. 군주가 불의한 일을 저지를 경우 있을지라도 그대가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정죄를 바라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대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대의 군주를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흔히 이번 내제라고도 하며 백성들이 그를 부른치고 별명이다. 의역하면 부드럽다, 끔찍하다는 뜻으로 현대 영어에서 사용되는 형편없다는 뜻보다는 적을 더럽게 한다는 뜻이 있다. 이반 4세의 통치축이 가장 강고라 아스트라한 강국을 때려 부수던 동시에 자국 내 보야들을 찌어 누르던 시절에 주어진 별명이라 강한 리더라는 뜻이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중의 공포 정치를 펼쳤으므로 테레브라는 표현은 중의적 의미로 그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필칭이 되어 오늘까지 그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내재라는 번역은 일본에서는 만들어진 저와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루준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선 드롬이라는 뜻이지만 그 원이 네오를 뜻하는 그루자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내재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자는 우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모양새를 나타내는 뜻도 있으므로 내재 자체가 사나운 황제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가끔 일반 내재 대신 폭군 일반이라고 의역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루준이라는 표현에도 폭군 이미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민중에게 경외심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다.
폭군 이반이라는 표현은 이반 4세의 복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완전히 합당한 번역은 아니다. 이반 4세는 스스로를 대공이 아닌 전누수의 차르라는 칭호로 즉위한 최초의 러시아 군주이기도 하다. 차르라는 명칭 자체는 상관이 이반 3세 때부터 쓰였지만 그것은 서열 국가들과 주고받은 해외문세 국가인데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군주의 정식 명칭 모두 루스인이 대고이었다. 이반 4세의 숙청에는 이유가 없었다. 아들이 이반 4세에게 충성해 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이반 4세를 정직하게 따랐던 인물도 있었다. 고위 성격자는 물론 토속국 병되는 경우도 화사하였으며 심지어는 어프리니 그 중에서 살해된 이가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 역사 전반에 결정을 한계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다. 애당초 무제한적 선제 권력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모호한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다. 무제한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언제 어디서는 쉽사리 영권이 경제받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역사를 보면 귀족들에게 선출된 자르들, 귀족, 농민, 상인 가자 그들 해당사 선출된 자르에다가 러시아 제국 성립 이후에도 아예 귀족들을 쿠데타로 제의하려거나 희생된 강제만 군명이다. 마찬가지로 이반 4세가 실제로 강력한 선제 권력을 지니지 않았다. 이런 것은 간단한 증명할 수 있다. 자라는 3세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독살을 당했으면 본인이 바야르들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잔인하게 복수했다는 단편적인 일화들이 임팩트가 너무 커서 묻히지만 이것들을 상당수는 불명한 야사이거나 귀족들이 자를 변화할 때 썼던 구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는 이반 4세의 정적들 상당수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로 47년에 모스크바에서 대반란이 일어났다. 반란군은 이반 4세가 머물고 있던 공동의 마을로 갔고 거기서 차르는 자신이 부하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힘들어 설득해서 위험에서 벗어났다. 본격적으로 통치에 들어간 후에도 국가의 정대사는 일종의 의회에 해당하는 바야르투마 잠스키 사보레에서 논의되어야만 하였다. 안드리 크룹스키는 차르와 책을 제다가 외국으로 도망갔고 다른 대기족들도 그를 따라 하거나 할까는 의심을 받았다. 왕건 신수설에 의한 견해도 이를 잘 보여준다. 바시리 3세 시절부터 모스크바 대공들은 그와 불편한 동맹관계였다. 러시아 정교회는 군주의 절대 권력이 하느님이 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군주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다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이반 4세 측의 조언자 중의 성직자 실베스르트는 자르의 어린 시절부터 직접 이런 주장을 하였다. 이 같은 배경을 알고 보면 이반 4세에 대한 왕권 신수설에 대한 확신과 강조는 오히려 약하고 불안정한 왕권에 대한 콤플렉스였다. 본문서 맨 위에 계시던 안드레이 크룹스키에게 보낸 편지도 차르가 외국으로 망명한 배신자 귀족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기 위해 쓴 것이다. 군주가 반역자에게 직접 자신이 현재 군주임을 증명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체가 현재 군주는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당시 러시아는 군약 신공의 봉건 제국국가였으며 이반 4세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 집권화와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들과 싸운 것에 가깝지 무소불위한 전쟁의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 군주는 아니었다. 결국 러시아 국가가 내국에서 봉건제와 전제 군주라는 두 체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이었다. 이반 4세 전제 권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표현이다. 당대 러시아의 관점에서도 기이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오히려 야가하고 열세에 넣는 군대의 해의 파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이번 사세가 러시아 남긴 또 다른 큰 유산은 바로 광대한 러시아의 영토다. 러시아는 1550년, 1700년까지 매년 무려 35,100만 킬로미터씩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것이 가장 강국의 아스트란 강국 정복 이후 시베리아 진출 때문에 이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사세가 없었다면 러시아의 팽창이 가능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세의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위에 저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바토르 대제처럼 러시아를 근대화시켰던 인물이나 이오시프 스탈린처럼 러시아를 산화시킨 인물이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를 모두는 이번 사세에 의해서 말하던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와 인구가 아니었다면 그 과거를 달성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세는 현재 러시아를 만드는 군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세에 대한 이해 없이 러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세를 지시한과 비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 애매한 여러 가지 기인이나 전인생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세 행로가 정책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대의 러시아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의 숙청과 학사의 전제 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의도된 잔인한 포천이었지 아니면 정말로 미쳐서 그랬는지, 그리고 리보니아 전쟁을 사방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전쟁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질 수 없다는 오기 결과였는지 쉽게 해석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 사실을 선뜻 러시아의 위대한 자라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도 그 업적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상당히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 러시아 이반 1세에서부터 내재라고 부르는 이반 4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